오늘은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튜닝 7번째 시간 언어 튜닝, 언어 조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교재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제가 교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튜닝이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과 마음을 변화시켜 근본적인 언어를 바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제 언어 튜닝의 의미가 그렇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튜닝 교재를 따라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튜닝 이 언어 튜닝에 대해서 좀 다 훑어보니까는 오늘은 특별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교재를 완전히 빼고 제 나름대로 이 언어 튜닝에 있어서는 부부 대화법, 부부와 자녀와의 대화법, 이것을 알면 모든 대화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따로 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요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장단컨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은요 평생 우리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귀한 내용이거든요.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상담 전문가인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서 35년간 부부 애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책임 교수입니다. 이 가트맨 박사가 삼천쌍의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관찰하고 분석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가트맨 박사는 어떤 부부를 만나서 잠시만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이들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를 97% 정도의 높은 정확도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97%의 높은 정확도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보고는 세계 이혼율 1위의 미국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가트맨 박사가 쓴 책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가트맨 박사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가트맨 박사가 삼천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부부가 불행해지거나 불행으로 가는 것은 부부싸움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로를 채워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내용은 사소한 것인데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싸움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대화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이혼과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충격적이게도 외도, 돈 문제, 고부 갈등 같은 싸움의 내용과 이혼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연구 관찰 결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성격 차이인데, 이혼의 이유로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을 하면은요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해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3전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오히려 싸우는 방법의 문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문제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게 되거나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드맨 박사가 말하는 부부 관계를 해치는 요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가지를 배울 텐데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이것은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소통 전문가 김창원 교수님께서 아래에 배울 다른 표현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모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하고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인데요. 부부 로맨스 기간은 2년 6개월 며칠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2년 6개월 며칠 동안은요.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 또 다른 말로 엔도르핀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나오면은 우리 몸 안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나 우리를 더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는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남자분이 여자분 집에 데려다 줘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여자분이 남자분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이거를 여러 번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리가 안 아파요. 왜 그러냐면 몸에서 이 엔돌핀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6개월 조금만 지나면 이 부부 로맨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씨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러면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김창호 교수님은 언어에 대해서 언어 모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부부 초창기에는 엔도르핀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상대방을 향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엔도르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환각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본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언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언어 모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해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엔도르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이 신랑감, 신부감이 어떤 언어 모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의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모판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소통 전문가인 김창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드맨 박사님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요 4가지를 부부 대화법에 있어서 다 사용을 하면 92%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혹은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로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비난. 우선에 가로를 다 채우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가 경멸이고요. 셋째가 방어, 반격입니다. 넷째가 도피, 담쌓기입니다. 첫째가 비난, 둘째가 경멸, 셋째가 방어, 반격, 넷째가 도피, 담쌓기입니다. 첫째가 비난인데요. 비난은 사전적인 의미가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함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부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대화에도 다 통용이 되는 원리겠죠.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꼬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부 애정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뭐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사람들이 있는데, 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한 김치찌개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막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것이고요. 이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자꾸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자꾸 꼬집어서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 부부는 불행으로 가거나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가 경멸입니다. 경멸은 남을 깔보아 업신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자꾸 경멸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못 배워서 그래요. 혹은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기대도 안 했어. 네가 그렇지 뭐. 부모와의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멸이에요. 경멸. 남을 깔보아 업신여기는 거예요. 태생이 그렇지 뭐. 이런 안 좋은 말들,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부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애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셋째가 방어반격인데,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맞서서 막는 겁니다. 상대방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언어가 좀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좀 수용하고, 내가 그 부분 좀 잘못했어, 고치려고 노력할게. 부부 대화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금방 안에서 욱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격 마찬가지입니다. 반격은요, 쳐들어오는 상대로 맞받아 공격함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 한번 죽어보자고.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다고. 오늘 잘 됐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격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도피 담쌓기입니다. 도피는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특별히 남편들이요, 수도 없이 부부 대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도망가요. 아예 귀에 담을 쌓아놓고요, 듣지도 않아요. 옛날식으로 하자면 신문 펴놓고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나가버려요. 혼자 이제 화를 사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서로 부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 담쌓기를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면은요, 92%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트맨 박사님이 3,000상 이상을 딱 비디오를 보고 수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이 비디오를 딱 보거나 부부가 상담을 하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부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으니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쭉 보면은요, 97% 정도 얼마 안 가서 이혼하겠구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대화 가운데 자꾸 서로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 담쌓기의 형태의 대화법을 딱 보면 이것은 불행하겠구나, 이혼하겠구나 금방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편에 보시면은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이 네 가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애정이 갉아먹히고 애정의 바닥이 드러나 누구라도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들은 비난이나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을 한번 했다면, 행복한 부부도요,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사람인 이상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했다면 격려나 칭찬,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적어도 5번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면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입니다. 5대1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5,
부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5대 1 이하로 떨어지면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가테맨 박사는 이것을 마법의 비율 5대 1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를 전달할 때마다 적어도 5개 이상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신방을 해보니까는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해요. 그보다도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부모님인 거예요. 근데 본인 안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때 부부가 서로 당신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이런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 부부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칭찬. 당신은 못하는 것이 없네. 그렇다면 그 정도면 충분해.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혹시라도 한번 비난 경멸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갔을 때에 이런 칭찬과 격려, 감사를 5번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 혹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윤회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는데 어머니 깎게 물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 경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한 번 했다면 5번 이상은 격려, 칭찬,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가운데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냐면 말을 해야지 알아? 말을 해야지 압니다. 말을 해야지 알아요. 칭찬을 해야지 칭찬 받는지 알아요. 격려를 해야지 격려 받는지 알고요. 감사를 해야지 감사 받는지 알아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입 밖으로 표현도 안 하면서 나는 다 했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5대 1 이 마법의 비율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연구 결과에 의한 도움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는데요.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싸움은 아내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80%나 된답니다. 80%. 이때 아내가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의 경우보다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런가? 남편과 아내는 싸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가 끝나서 통계적으로도 분명한데요. 대부분은요. 남편은 대부분 흥분 뇌파가 크고 지속되는 길이가 아내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아내는 흥분 뇌파가 남편보다 적고 싸움 후 5분이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대요. 그런데 남편은 25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가트맨 박사뿐만 아니라 미국 버클리 대학교 레벤슨 교수도 동일한 연구 보고를 냈는데 그것은 남자들은 충격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자는 생리학적으로 남편보다 잘 제어할 수 있지만 남편은 단순해서 싸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도와줘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다시 대화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물론 100%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탁 싸우잖아요. 충돌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내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으로 인한 어떤 충격, 흥분에 대한 강도보다 남편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본인의 감정을 통계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아내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남편분도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대요. 근데 남편은 이미 이 흥분 뇌파가 크게 증폭하고 난 이후에 한 25분 정도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싸움을 경우가 80%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편들은 통계적으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대부분 많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빨리 또 잊어버려요. 근데 아내분들은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 불만 또 어떻게 섬세하게 부족한 부분을 남편보다 더 아내가 많이 인지해요. 이게 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삶을 살아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 어려움보다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어려움이 더 많아요. 생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가 먼저 부부싸움을 걸어오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8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 아내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충돌을 하고 나면 남편은 충격 래파가 25분 정도 가는데 아내는 확 충돌을 하고 나도 5분 정도면 그 감정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 5분 정도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추스러지고 제어가 됐으니까 남편이랑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라고, 왜 그러냐고, 왜 화를 내냐고, 좀 목소리 좀 낮추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분은 그게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분은 체질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몇 분 지속된다고요? 25분.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아내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요, 싸우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보, 나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똑바로 들어. 내 눈 봐.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싸우게 되고요. 그냥 지혜로운 아내는 그냥 여보, 우리 차 한잔 마시자고, 아니면 좀 산책 좀 하자고,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여보,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참 지혜로운 아내이고요. 그래도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잠깐 숨을 고르고요, 통상적으로 몇 분을 기다려주라고요? 25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본인은 이미 본인의 감정이 다 추스려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왜 화내? 감정을 좀 죽여, 성질 좀 죽여, 네 이야기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면 싸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분들이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과학적인 증거, 관찰에 의해서 결론이 났고요. 가재면 박사님이 3,000산 이상으로 이렇게 부부 대화법을, 부부가 대하는 것을 어떤 방 안에 집어넣고요, 관찰 카메라로 쭉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부부들은요, 그냥 아내가 남편이랑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아니면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욱하더라도요, 또 아내가 또 잘 제어하면서 또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또 혹시 실수했을 때 서로 좋았던 과거 또 이야기도 하고 격려, 칭찬, 감사를 아끼지 않고 또 대화를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더라라는 것을 관찰 결과 알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할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경직되거나 높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혹시 감정이 격해지면 우선 그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대화가 유익합니다. 공감과 이해가 있는 대화가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명절 때 늘 이제 아내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데,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가는데 갔다 오면은 아내가 힘들잖아요.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툭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명절 때마다 참 힘든데 당신 좀 도와줘.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때 대뜸 왜 이래? 다 하는 거 아니야? 해마다 가는데 뭔 소리야?
기분 나쁘게. 근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할 텐데 좀 피곤하기는 해. 그러면 공감하는 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들 수고해주고 애써줘서 고마워. 당신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게 우리 좀 돌아서 갈까? 차 안에서 좀 쉬어. 빨리 달릴 거지만 말이라도.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게 순간의 찰나에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여보, 좀 명절 때 갔다 오면 피곤하고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렇지, 당신들 애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요,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해도 마찬가지. 이해. 여러분, 남편이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 받아왔는데 그날 우리 집은 월급 받아도 빚잔치 하면 끝이야.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 받아온 남편에게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당신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림 좀 더 지혜롭게 잘 살아볼게. 고맙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행복한 부부 대화가 펼쳐지는데, 그 짧은 대화 가운데 공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부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자,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바로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드럽게 다가가는 대화를 하되 아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부드럽게 대화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5번 이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 가테멘 박사님이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인데요. 그냥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을 뿐 성경은 이미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화가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장 넘기셔서요. 시간이 들 때까지만 할게요. 자, 3페이지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고요. 일반 대화법에서도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제가 읽어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혜를 얻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사 표현이 너무 달라 소통이 안 되는 짐승으로 개와 고양이를 꼽습니다. 즉 강아지는 반가움의 표현으로 꼬리를 세우고 흔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흔드는 것은 위협이요 공격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의사가 소통이 안 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개와 고양이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카네기 대화법, 여기서도 지혜를 하나 얻으시면 좋겠는데요. 카네기 대화법은 유명하죠. 카네기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고기들은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고 지렁이나 떡밥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낚시를 갈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런 작은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내가 원하는 대화법 강조해서 소통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럼 물고기 낚시를 하러 가는데 나는 카네기처럼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바늘에다가 딸기랑 아이스크림 넣어서 암만 고기를 잡아보려고 한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되잖아요. 대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타일이 딱 견고해졌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세대가 자꾸 바뀌고 아이들의 대화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를 하나 얻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낳을 때 괴로움을 다 잊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은 참아내며 자식이 좋아하는 것들만 사주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자녀들의 반응은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잘 볼 수가 없고 엄마는 잔소리뿐 정도로만 아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사랑이 잘 전달될 뿐 아니라 자녀들과 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배울 목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계는 감정이 우리 삶에서 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가족관계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지능지수보다 감정인식과 감정대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널리 알려진 감정지수란 부모 입장, 아이 입장에서 다른데요. 감정지수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기분을 알아채고 공감하며 다독거리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감정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자녀의 기분을 잘 알아채고 자녀의 기분에 잘 공감하며 자녀를 잘 다독거리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감정 지수가 낮으면은 자녀의 기분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녀가 왜 힘든지 어느 타이밍에서 힘든지 전혀 몰라요. 그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암만 죽을상을 하고 들어오고 힘들다고 말해도 그게 마음에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독거리기는커녕 윽박지르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행되는 모든 자녀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핵심은 부모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잖아요. 아이의 문제는 부모 문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감정 지수가 좀 탁월해지고 높아져야 되겠는데 나는 내 자녀의 기분을 잘 알아채고 있을까? 공감하는 능력이 있나? 다독거리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반면 감정에 대한 교훈을 대부분 부모로부터 배우는 자녀 입장에서 감정 지수라 자녀들이 공부만 잘해서 절대 성공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이와 같은 감정 지수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 지수란 충동을 조절하고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아셔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눈에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은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자기 충족의 순간을 뒤로 미루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지어내는 능력이 부족해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기분을 읽어내는 능력도 부족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감정 지수가 부족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동을 나름대로 잘 조절을 해요. 자기 충족의 순간을 뒤로 미룰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스스로에게 동기를 잘 부여해요. 목표도 잘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기분을 읽어내며 그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기분을 읽어낸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기분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기분을 읽어내는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셔야지 돼요.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되지 않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석좌 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는 아이를 키우는 사랑의 기술로 감정 코치법을 가장 이상적으로 손꼽았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아이 양육법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치형 양육법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유형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축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양육법은 가령 아이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경우 감정 대처가 부족하고 또래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축소 전환형, 억압형 양육법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저녁에 이 아이가 집으로 오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았잖아요.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좀 뜯어져서 펄럭펄럭거리는 걸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나 어떡하냐, 귀신 만났는데 나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 축소 전환형은 야 그거 그냥 비닐이 펄럭거리는 거야.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괜찮아. 억압형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해 남자 놈이. 이 억압형 부모님이에요. 예. 계속해서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요. 방임형 양육법이 있는데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하고 행동의 한계를 지적해주지 않는 방임형 양육의 경우는 감정 조절이나 사회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행동에 대한 지시가 없어요. 그냥 방임형으로 풀어서 키우는 것. 그러나 감정은 감정대로 받고 행동은 교정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바로 감정 코치형 양육법입니다. 감정 코치형 양육법이 무엇이냐면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을 고쳐주는 그것이 바로 감정 코치의 목표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부모들이 감정 코치 교육을 사용한 경우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진로를 걷게 됐다며 또래 관계나 성적이 좋고 적응력이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리더십도 탁월합니다. 공부도 당연히 잘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한 남자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펄럭이는 거 보면서 귀신 봤다고 깜짝 놀라서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감정 코치형은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놀랐어. 깜짝 놀랐겠다. 막 심장이 지금도 뛰지? 아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이 방법을 잘 못 써요. 그게 이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가 놀란 그 충격을 더 상쇄해 주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아빠가 봤는데 그게 그냥 비늘 펄럭이는 거야. 귀신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알아듣기는 하는데요. 본인이 힘든 감정을 부모님에게 말했을 때 그 감정이 부모님에게 흘러들어가서 공감된 것과 그냥 그렇지 않아, 괜찮아 라고 다독거려 준 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나 귀신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와, 얼마나 놀랬겠냐. 야, 아빠도 옛날에 그 귀신 비슷한 걸 봤는데 진짜 놀랬다. 얼마나 놀랬어. 일단 그 감정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그게 아빠가 지내다 보니까는 그게 뭐 비닐하우스 비닐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이가 그제서야 그럴 수도 있겠네? 별로 뭐 무서워할 이유가 없겠네? 근데 이게 바른 감정 코치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 놀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소하거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 깜짝 놀랐어? 야, 아빠가 오늘 저녁에 선물 줄게.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관심을 자꾸 돌리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 감정을 그대로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1단계. 감정 코치가 5단계가 있어요. 1단계.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
자녀의 느낌을 부모가 느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 아이의 감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내면의 질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봐주시면은요, 감정 코치의 첫 단계가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정서가 메말라 있거나 부모님의 정서가 우울증 바로 전 단계에 있거나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고 내 마음에 이 정서가 바르게 있지 않으면은요, 절대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어요. 아이가 본인의 감정을 전달해 오면 그것을 버거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내 안의 정서를 바르게 안정적이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면 질서가 잘 세워지고 내 정서가 튼튼해야지만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기대어 쉴 수가 있어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해낼 때는요, 건강한 가정에서는 야, 아빠 엄마 오늘 내가 학교 가다 오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나비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큰 충격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을 표출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 이제 이것은 감정 코치에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감정 코치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요. 2단계에서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경험들은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조정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는 슬프고 화나고 무서울 때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모답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혹은 큰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실은 내가 사고를 하나 쳤다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기회다, 찬스다. 우리 아이와 내가 유대감을, 신뢰감을 더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부모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정 코치는 둘째치고 부글부글 끓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혼내줄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라는 거고요. 3단계,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기. 예를 들면 아이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막 일어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5살 아들이. 그러면 야, 남자는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뚝! 혼난다. 망하는 거고요. 이때 왜? 무슨 꿈 꿨어? 얼마나 무서웠어? 그랬어? 와, 진짜 무섭겠다. 아빠도 어릴 때, 네 나이 때, 엄마도 네 나이 때 그런 경험이 있어. 너무 무섭더라. 너는 어떠니?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요, 본인의 감정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이 차분해져요. 해결해져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모님들이 잘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로 지시하고 또 생각을 전환시켜서 그 감정을 그냥 지워버리거나 억압해버리려고 하는데 절대 바른 방법이 아니고, 아이의 감정을 반드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리를 믿지 않지만 이 3단계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요, 몸 안에 사리가 생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은 잘 되는데요, 똑같은 반복,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를 내고 싶어요. 야, 몇 번 이야기해야지 그게 돼. 몇 번째야. 너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물고기 잡는 거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아이에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감정을 먼저 받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수명이 좀 단축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이가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4단계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감정 코치에서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이가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감정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을 자꾸 표현하도록 도와주면서 지금 네 마음은 어때? 괜찮아? 잘 다스려주고 있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그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부모님과 잘 해소하는 능력을 키우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 학업, 리더십, 대인관계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해집니다.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탁월한 아이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요. 회사에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도 욱하고 들이받지 않고요. 그 모든 감정을 본인의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해요. 컨트롤해요. 예. 이런 아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요. 마지막 5단계.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기. 모든 감정과 모든 바람은 받아주되 행동은 모두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아닌 행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는 부적절한 행동의 한계를 정할 때 아이가 규칙을 제대로 지킬 경우와 반대로 본인 마음대로 깰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자, 방임형 부모는요 4단계까지는 다 해요. 그 다음에 너 스스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데요. 감정 코치형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개선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이제 5단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40% 정도만 감정 코치를 할 수 있어도 성공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봐주시면은요, 이 가드맨 박사님 다 연구를 했는데 감정 코치를 잘하는 부모님이 있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 40%만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10번 중에 4번만 감정 코치를 잘해도 아이들은 부모님과 좋은 유대의 관계를 가지고 잘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60%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지요. 40%만 잘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도 그렇고 우리도 많은 실패 경험이 있지만 6번 실패를 해도요 4번 잘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 내 말을 잘 들어주셔. 그래도 나는 부모님과 잘 통해.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부부대화법에서 나눴고요. 뒷부분은 부모와 자녀 대화법 가운데 감정코치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배움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배움이 제발 흩날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실천되어짐으로 나의 인간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또 이후로 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더 잘 개선되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